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거인의 어깨 1편입니다. 대가의 고전을 탐독했어도 써먹지 못한 이유는 오직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 홍진채,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파운데이션을 찾아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하나의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일견 대답하기 쉬워 보입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강세장이 되면 너도 나도 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본인의 투자 철학을 뽐내기 바쁩니다. 하락장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지고 똑똑해 보이는 비관론자들이 매체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의 한편에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꾸짖는 금언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위의 질문을 바꿔보자면 주식 투자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이 존재하느냐입니다. 단순한 몇 가지 기법, 철학, 원칙, 분석, 기술, 사례 등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답변을 가져오더라도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거든요. 일화적 증거를 넘어서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역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해야만 위 질문의 대답 근처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제 투자 인생의 초반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수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당장 기업을 분석하고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는 일보다는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된다면 나는 그걸 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에 제 열정을 쏟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한쪽에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세상의 흐름을 잘 읽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라는 지적 유의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투자만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 대열에 오른 워런 버핏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투자의 고전은 물론이고 경영, 경제, 심리학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무엇보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재의 잠정적인 결론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다음 문구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주식은 참으로 마술 같은 자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다른 어떤 자산과도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특유한 속성 덕분에 투자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이나 부동산, 금 혹은 기타 대안이 되는 자산 대비 위험을 덜 짊어지고도 월등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 게 오히려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명제를 차근차근 밝혀내는 과정이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입니다. 이 책은 제가 투자의 세계에 입문한 이래 지금껏 생존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핵심 사고 체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 서술한 대가들의 사고 체계가 감히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다만 함께 배워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자가 이해하고 실제 경험해본 내용을
공유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조심스러운 걸음걸음의 한편에 이 책이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볼까요? 1장.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보다 높을 수도 없고 높아서도 안 된다. 피터 번스타인. 주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무언가 위험한 것, 아버지가 평생 하지 말라고 한 어떤 것 정도로 알고 계실 테고, 조금 관심이 있다면 사고팔기를 잘하면 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은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갑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증서입니다. 주식시장은 그 증서를 소유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고요. 흥미롭긴 하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네요. 딱딱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왜 중요하다는 건가요? 내가 주식을 왜 알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 중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반면 주식의 위험은 과장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느라 얼마를 날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재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언제나 반드시 주식에 배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제 조금 와닿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주식은 참 특이한 자산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그 구성원에게 주는 선물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을 흘리는 마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경제는 성장해왔고 주가 지수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주가 지수만 잘 따라갔어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었어야 정상입니다. 부동산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매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종이 조각이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인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주식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을 제외하고 채권, 부동산, 금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주식은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이 잘 알려줍니다. 주식의 장기 성과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식의 속성을 분석하고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802년부터 2012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식, 국채, 금, 달러의 수익률은 그림 1-1과 같습니다. 주식은 연 6.6%의 수익률을 냈고 국채는 약 3%가량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방어하는 정도였고 현금은 당연하겠지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률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평탄한 기울기입니다. 5년 이내의 단기적인 등락은 꽤 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은 꾸준한 속도로 상승합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 채권과 금 등 다른 자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국채는 1900년대 이전까지 수익률이 꽤 가파르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은 더욱 나쁩니다. 변동성이 크면서도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은 미미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금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미국 주식만 그런 것 아니냐고요? 미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나라여서 그럴 수 있겠죠.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주식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역시나 주식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식이 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점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린 1982년부터 2012년까지를 비교해보면 역시나 다른 모든 자산보다 주식이 월등한 성과를 보입니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분들은 뭔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배당이 나와요. 그래도 주식에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주식을 샀는데 그게 고점이었고 1년 동안 반토막이 나면 어떡하냐 라는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식 열풍이 일었던 2021년에 고점의 주식을 샀다면 대체로 상당히 마음 아픈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조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낄 수 있잖아요.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저런 그래프를 들이대며 아무리 주식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을 껴서 산 이후 대출 금리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샀을 때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림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건 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동산은 장기간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물론 주식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주식은 언제든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산을 구매했는데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내 순자산의 가치는 0원이 됩니다. 채권자인 증권사는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대출 상환 혹은 추가 담보 납입을 요청하고 채무자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자산을 강제로 매각합니다. 반대 매매를 당하면 이후에 자산 가격이 회복되어도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주식 투자자보다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변동성이 작을수록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총 수익률이 주식이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의 비교는 이 정도로 해둡시다.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주식 중 무엇이 더 우월하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의 속성을 논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아서는 안 되고 얼마나 위험을 짊어졌느냐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살펴보아야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까지 배웠습니다. 주식은 위험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특이한 자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변동성으로 표현합니다. 변동성은 주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한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주식에서는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IMF 직전인 1996년 말에 주식 투자에 나섰더라도 20년이 지난 2016년 말에는 연 7.5%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누적으로는 자산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사례인 1989년부터 2018년까지도 연 4.1%로 30년 누적으로 자산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듯 주식과 같은 자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 3장 항상 괴로운 투자자 인간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은 판단이라는 행위를 한다. 루이스 월퍼트 주식은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분명 어떤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상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격은 매일 매분, 외초,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대체 뭐길래 없어지는 거죠? 주주가 기업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들었습니다.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업의 경영진은 그 기대치를 맞추면서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묘한 협상 게임을 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고 기업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업을 청산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팔고 떠나면 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 함은 누구든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손쉽게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회사는 비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 내부의 경영진도 M&A 과정에서 기업을 몇 달 동안 실사하는 투자자나 전문가도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창의성과 정직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창의성에 정직함에 믿음이라고요? 냉정하게 숫자들을 다룰 것 같은 투자의 세계에 이런 말랑말랑한 용어라뇨. 이걸 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가격을 매긴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그렇게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말랑하지 않은 용어를 쓰자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가치가 분명 존재하고 가치를 계산해내는 나름의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아주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가치 계산을 시도하기만 해도 양반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따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면서 주식을 마구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어차피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잘 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구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이긴 사람이 번 돈과 진 사람이 잃은 돈을 합해서 0이 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포커를 친다면 판돈만큼을 누군가 벌고 있을 테니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면 딜러가 가져가는 몫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혹은 딜러도 게임의 참여자로 생각한다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주식 시장은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모두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과거에 10억 원이던 자기 자본이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그 소유자들은 모두 돈을 벌 수 있겠죠. 시스템의 외부로 자금의 유출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닫힌 시스템과 열린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이 그 안에서만 도는 시스템은 닫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닫힌 시스템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카지노에서 게임판에 들어온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총합은 게임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총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지노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 시장은 열린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 돈이 주주에게로 환원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넌 제로섬 게임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남기는 이익이 커지면 전체 판돈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는 이익이 줄어들면 판돈이 줄어들어 모두가 손해보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플러스성 게임인가요?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 지수는 상승했으나 플러스성 게임이어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윈윈 게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전문가들에게 초보들이 먹힌 거냐고요?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과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니까 주식 운용의 전문가라고 부르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마이크 모부신 교수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각 해에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절반 정도의 펀드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해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벵가드 그룹의 회장 존 버글은 펀드들의 장기 성과와 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의 비율은 표 3-2와 같습니다. 뭔가 숫자가 이상하죠? 수치를 잘못 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는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낸 펀드가 아닌 낮은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입니다. 그나마 가치펀드가 좀 더 나을 뿐 거의 90%에 육박하는 펀드들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펀드가 한 해는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그 펀드가 장기간에 걸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한두 해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